더불어민주당의 새로 전략기획위원장에 선임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비서실장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더 중책으로 가신 거죠? 네, 똑같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오늘은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현안 위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이시라는데 건강은 좀 어떠신? 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요. 네. 이제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 5일 정도는 입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통화는 하셨습니까? 아니 따로 통화는 못 했는데요. 네. 네, 통화하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야 회동이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그 이 대표 코로나 걸리면서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9월 이전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도 원하기는 하지만 좀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인데 현장에 계시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사가? 네, 일단은 성사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처음 여야 대표회담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서 이제 3가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방식도 같이 검토해서 수용해서 논의할 수 있다.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보자. 라는 제안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내수가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비 진작 차원에서 대안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보자. 우리는 그 25만 원 민생 그 회복 지원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대한다면 도대체 여당 쪽의 제안은 무엇이냐 한번 논의해보고 충분히 수용하고 논의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이제 그 지구당을 합법화하는 문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사실은 상당히 접점이 다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이렇게 가장 합의가 가능한 접점이 그러니까 한동훈 있는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하고 싶어하는 현안들이라고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부분들과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회담을 제안했고 그래서 아마 회담이 서로 빨리 성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회담이 진행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뭐 이것을 생중계하냐 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야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주기를 저는 바란다고 봅니다. 결과를 내주는 뭔가 그 정치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고 민생은 너무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서로 논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식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담이라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을 생중계하거나 TV 토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이제 고려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둘 사이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부각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쟁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만나는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유와 목적에 볼 때 그런 형식은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이라는 형식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들도 대표회담을 어떻게 생중계하냐, 그건 안 된다라고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주말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목소리 톤을 조금 올려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조금 세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이분이 많이 점잖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톤을 올려달라라는 당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의 문제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호 대표까지 이러면 국회가 지금 이게 다 혹시라도 다 코로나가 또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걱정이네요. 생각보다 코로나 유행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응해야 될 정부의 대응 체계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인 것 같고 또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상당히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응급실을 정말 어떡합니까? 큰 걱정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정부인데 의료 시스템마저 지금 사실은 망쳐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 여야 회담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됩니까? 일단 뭐 시점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전에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제 논의 합의에 기초해서 일정하게 회담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결과를 낼 것들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무한정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도 하시고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워낙 높은 자리를 맡으시니까 분명하게 딱딱 얘기는 안 하시네요. 다만 약간 흘리면서. 다만 이제 오히려 좀 한동훈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일 큰 고민은 워낙 지금 당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존재감이 사실은 크지 않다.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아마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여야 회담이 진행이 돼서 어떤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당내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여야 간 합의를 해가지고 의총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총에서 부결되면 그 대표는 그만두고 물러났었잖아요. 하여간 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러 이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를 종합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당내 기반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용산이거든요. 혹시나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고민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정당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하면 뭐하냐, 국민의힘의 벽, 용산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겠냐. 그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적 상황이다. 그래서 부차적인 문제를 자꾸 조건을 내걸고 이 회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쟁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회담 자체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이런 주장들을 그래서 간간히 섞어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뭔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좀 효능감을 맛보지 못하는 정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8일 날 다음 주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거부권 행사 못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사실은 강행 처리하다시피 해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물론 지금 안이 저희가 만족하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이고 그 피해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그런 안이어서 이번에 이제 합의해서 처리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그래도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예.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정부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지어주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략기획위원장 나오셨으니까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집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노선이 우클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도 포섭 전략으로도 해석을 언론은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이런 완화 조치들에 대해서. 근데 과연 당내에선 또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 사안을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막 물어가지고. 두 가지. 네. 그 시간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잘 읽어서 민심을 잘 읽어서 재집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전략기획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잘 읽어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재집권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경제. 왜냐하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그런 배경에는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폭망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을 물었던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러면 총선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저께 한마디 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책임을 한국은행에 떠넘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 계획 그리고 법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사실은 집권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우클릭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특히 이제 상속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상속세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 지금의 상속세 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1997년에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의 공제 한도가 대략 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 그때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뛰었는데 여전히 그 공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우자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 살아남은 배우자가 그것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매각을 해서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하자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정부가 재정 관리를 잘 못하면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부자 증세 이런 기조는 전 여전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클릭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세수에 대한 합리화라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불합리하다. 너무 오래전의 기준이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감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초부자들에 대한 정부는 감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 기조는 여전하고요. 그 부분에 정확한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소위 얘기하는 지민 비조 전략으로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이제 범야권의 이제 주요 주축의 정당으로 이제 섰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다시 만나서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다. 민생 회복과 정권 교체의 뜻을 모았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당은 교섭단체 완화 요구합니다. 전략계획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협력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의회 안에서도 저희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것을 이제 네. 여당에서 뭐 추진할 때 그걸 종결시키려면 180석을 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데서도 야권과의 연대와 협력은 반드시 좀 이제 필요한 필요하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제 확보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구성 수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만의 합의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국민의힘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의 여러 가지 판단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당 안에서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 추진될 문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숫자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동의한다. 일단은 국민의힘도 설득을 해야 되고 뭐 당내 이견도 존재합니다.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그 부분에 민주당 대해서는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이제 후보를 낸다는 거잖아요. 앞서 이제 신장식 의원 왔다 가셨는데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그리고 영남에서는 협력하자. 그러니까 부산의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서는 야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월세살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런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고 뭐 출마시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무엇이라 뭐 다른 이유를 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히나 열세 지역에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난 총선 때도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후보들을 공천하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었죠. 네.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고 있고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 총선 때 이제 비례 후보와 관련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전략적 투표를 하신 거 아닌가 이제 우리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광주 전남 지역에서 호남에서는 그런 이제 표심들이 많이 이제 표출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민주당이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예를 들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그에 대한 평가도 받고 비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뭡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품백 사건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순직 처리나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가지고 오셨는데 추석 앞두고 100만 원은 그냥 제한 없이 받아도 된다. 이런 입장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 괜찮은 겁니까, 의원님? 국민권익위원회가 카드 뉴스를 어저께 좀 냈는데요. 정말 기가 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그 공직 사회를 얼마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이런 이제 카드 뉴스를 올렸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에게 선물 100만 원까지 줘도 된다.
근데 이번에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 난 핵심적인 배경은 예. 그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의 마음으로 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면 앞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에게 얼마든지 선물 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된 거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0만 원까지는 얼마나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카드 뉴스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화면 잡힐지 모르겠지만, 예. 뭐 네. 이거 좀 잡아주십시오. 의원님 원샷으로. 이거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 의원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누구든지 예.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에 금액 제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주라는 공직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배우자나 친지한테 주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가이드라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러면 되겠구나.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직무 연관성이 없고 예.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권익위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예. 또 그런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 많은 공무원들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도 많이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를 계기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거를 또 웹저버 이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건 예.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예. 국가 전체의 부패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런 거거든요. 청렴성 지수를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시키려고 저는 하는 정말 거 나쁜 아닙니까?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야말로 포괄적으로 모든 직무와 연관되어 연관이 있죠. 되어 있죠. 네네. 어떻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네. 말로 이거를 덮어놓고 명품백을 권익위에서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예. 어떻게 판정했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예. 정순윤 비위원장한테 제가 물었더니 예.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줄 때 어떤 진술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권익위는 그런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심에 따라 마음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또 기준이 돼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상 권익위와 검찰은 이번 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분 아직 49제도 안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인면수심에 행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이. 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권보다 도덕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서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TMF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네. 이제 민생 말씀하셨지만 이 셀러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있죠. 대기업들도 그렇죠. 농수산물 업계가 전체가 지금 다 피해라는 건데 청문회 합니까? 일단 이 TMF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규모 자체가 정확하게 추산이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나라가. 1조 3천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AK몰 인터파크의 피해액은 빠졌습니다. 그 TMF의 연관 기업이거든요. 네. 자회사와 같은 네. 이런 것인데 그 피해액은 빠졌고 또 그 현금 그 뭐죠 카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 피해액은 피해액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정부의 생각이 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사태의 피해 규모나 사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청문회를 개최해서 정부를 더 압박하고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회의 개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고 청문회 개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여당 간사가 그 진행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 야당끼리만이라도 범야권이 다 연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라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며칠 기자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기자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고발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도 갖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아유, 200석이 됐었어야 되는데 200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네. 8석의 지혜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꼭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줄게요. 네. 김민석 의원이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얘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슨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과거에도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조현천 문건이 나왔었죠.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발끈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다.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사람들 그리고 그 정부의 방첩부대 뭐 사령관 그리고 거기서 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등등이 다 충안고 라인으로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를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근거가 뭐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뭐 제보가 와 있는 겁니까? 그런 정황을 보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과반이 넘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국회에서 그 개헌법 무산시키면 된다 이런 주장합니다. 네. 사실에 입각한 겁니까? 개헌법을 무산시키라고요? 아니 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개헌을 발동해도 그러니까요. 뭐 이게 무력하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무작정 개헌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여러 가지 휴전선에서 국지적 도발이라든지 예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한라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건이 예를 들면 그 국지 도발이라든지 그 군사적인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런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획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그 풍선 그리고 확성기 뭐 이런 것이 사실상 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사실 우리 정부에게 자제 조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혹여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걸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